VOA 세계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변국 정상들이 유엔 총회에서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와 탈레반의 권력 재장악을 거론하며 영내 평화와 안정화를 촉구했습니다. 셰이크 타민 빈 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국왕은 어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탈레반과의 협상에 따라 군대를 철수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은 아프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기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탈레반 모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카타르는 수도 도하에서 미국과 탈레반의 협상을 주선했으며 탈레반은 2013년부터 카타르에 사무실을 운영해왔습니다. 알타니 국왕은 미국과 탈레반 간 협상 결과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방들과 계속 조율할 것이라며 탈레반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아프간은 국제사회의 도움과 연대를 필요로 한다며 아프간 내 평화와 안보가 가능한 빨리 정착되고 아프간 국민들이 안식처를 찾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화상연설을 통해 미군은 아프간에서 철수한 것이 아니라 추방된 것이라면서 탈레반 과도정부를 향해서도 향후 정부 구성원들이 아프간 내 모든 민족을 포괄하지 않는다면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과도정부를 대표해 최근 새롭게 임명한 아프간 대사에 유엔 총회 연설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탈레반이 아프간 전 정부에서 임명한 굴람 이삭자의 유엔 대사의 자격을 박탈하면서 이 같은 요청을 최근 유엔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이 새로 유엔 대사를 임명한 인물은 모하일 수하일 샤인으로 카타르 도하에서 탈레반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유엔 자격심사위원회에서 탈레반의 요청을 검토 중이라며 미국,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 9개 회원국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다만 오는 27일 끝나는 총회 기간 내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아프간 전 정부가 임명한 굴람 이삭자의 대사의 자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AP통신은 탈레반이 과도정부 차관들과 일부 장관 인선을 추가로 발표했다면서 전원 남성들로 구성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탈레반은 지난 7일 발표한 과도정부 강요 인선도 전원 탈레반 내 강경파 남성들로 구성하고 여성의 참여는 일절 배제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취임 이후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군사력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적극적인 외교를 중시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은 신냉전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현재 긴급하게 다가오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모든 회원국들이 뜻을 모으고 도전들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매우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갈등을 확산시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신냉전이나 세계를 경직된 집단들로 나누려고 추구하고 있지 않다며 미국은 특정 분야에서 크게 의견이 갈리더라도 함께 직면하는 도전들에 대해 평화적 해결 방식을 추구하는 모든 나라들과 공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나 기후변화, 지속되고 있는 핵 확산 문제와 같은 위협에 함께 대응하지 못한다면 이 같은 실패의 결과가 모두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앞으로 해외 석탄 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어제 사전 녹화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개발을 더욱 적극 지원하겠다며 더 이상 해외 석탄 발전소 건설 사업에 뛰어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1대1로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내 석탄 발전소 건설에 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또 국내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해 석탄 발전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이 2030년을 정점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해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지난해 약속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적 진기록의 인증서를 전달하는 기네스북이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일란성 쌍둥이로 올해 107살에 일본에 사는 스미야마 우메노 씨와 코다마 코우메 씨 자매를 인증했습니다. 앞선 최고령 일란성 쌍둥이였던 또 다른 일본인 자매들보다 120여일 정도 먼저 태어난 것을 인증받았는데요.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는 쌍둥이 중 한 명인 스미야마 씨가 기네스 인증서를 받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이 눈길을 끕니다. 장수하는 노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왔을까 궁금해지는 소식인데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하는 말을 하게 될 또 다른 두 분의 이야기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열린 한 에어쇼에는 베트남전의 전투기 조종사였던 올해 90살의 클라이드 브리저 씨가 65년 만에 다시 자신이 몰았던 T-33 전투기에 올라서 화제였습니다. 360도 회전 근접 비행과 착륙과 동시에 이륙하는 이 고난도 기술을 선보인 브리저 씨. 다시 전투기 조종석에 앉은 기분을 물었더니 자전거 타는 것과 다르지 않다. 10대 소년으로 돌아간 것 같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런가 하면 프랑스 파리에 사는 107살의 코레트 마즈 씨. 며칠 전에 새 피아노 연주 앨범을 냈습니다. 5살 아기 때 시작해서 102년 동안 함께 해온 피아노. 건반 위에 보이는 피아니스트의 손주름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슈만의 낭만적인 음악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나는 여전히 멋진 왕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소녀 같은 소감도 전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 오늘은 기업 공개 IPO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프로그램 여성 언론인 대담에서는 뉴욕타임즈 신문의 도서 편집장 파멜라 폴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의 날씨 정보입니다. 9월 23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자강도 중강, 함경북도 청진은 오전 한때 비 내립니다. 김책과 삼전은 오후 한때 비 내리겠고 자강도 강계는 종일 가끔 비가 예상됩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금요일은 남쪽과 서쪽 지역부터 차차 맑아진다는 소식도 함께 전합니다. 목요일 아침 삼전이 6도, 장진, 김영도가 8도까지 떨어집니다. 자강도와 평안북도는 11도에서 14도 사이, 함경북도가 15도에서 16도로 함흥 13도보다 높게 시작됩니다. 평양, 개성 15도, 해주 16도 등 평안남도, 황해도 대부분 지역은 아침 기온이 13도에서 16도 사이입니다. 낮에는 삼전이 15도까지만 오르겠고 장진과 양강도는 20도 아래입니다. 평양 신의주 24도, 개성 25도, 청진 24도, 함흥과 원산의 낮 기온이 27도로 가장 높겠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리고 먼바다 쪽은 오후에 비가 그칩니다. 서해는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4m로 먼바다의 물결이 높겠고 서해는 0.5에서 1.5m로 먼바다 쪽 또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아프가니스탄 이웃 나라들이 유엔 총회에서 지난달에 완료된 미국 철군을 언급하면서 영내 평화와 안정을 촉구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문재인 한국 대통령 등 세계 주요 정상들도 기후변화와 코로나 대응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는데요. 유엔 총회 소식 먼저 정리해드리고요.
그래서 이달 초에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과 인도 방문에 동행했던 요원 한 명이 아바나 증후군 중세를 받았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유엔 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유엔 총회에서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주요 토론 의제가 됐군요. 네, 21일 유엔 총회 고위급 일반 토론 첫날에는 약 30명의 전 세계 정상들이 대면 또는 화상으로 연설에 나섰는데요. 카타르, 터키, 이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주로 아프간 주변국 대표들이 최근에 아프간 사태에 관해서 자국의 입장, 우려, 기대 등을 내놨습니다. 네, 카타르는 아프가니스탄 평화 협상을 주도적으로 중재해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하고 있는 이 탈레반과 지난달 15일 수도 카불 함락과 함께 무너진 전 아프간 민간 정부가 이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만나서 평화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또 미국의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탈레반이 지난해 2월 미군 전면 철수를 골자로 한 역사적인 평화 협정을 체결했던 곳도 바로 이 카타르 수도 도하였습니다. 네, 카타르가 미국과 탈레반 이 양측 모두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유엔 총회 연설에는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왕이 나섰는데요. 이 탈레반과의 협상 후에 아프간에서 철수를 하기로 했던 미국의 결정이 아프간에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타르는 앞으로도 계속 양측이 대화를 통해서 약속했던 걸 지키게 조율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카타르 왕은 또 아프가니스탄 문제는 이기냐 지냐 하느냐 것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이 탈레반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거부하는 건 오직 대립과 반발만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프간 문제에는 터키도 깊숙하게 개입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터키는 특히 미국의 철수 결정 이후에 아프간의 핵심 관문인 카불 국제공항의 안전과 운영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적도 있었는데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이날 유엔 본부를 직접 찾아서 아프간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에르도안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볼까요? 네, 아프간의 정치 과정에서 이 국제사회의 도움과 연대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빨리 아프간의 평화와 안정, 치안이 수립되길 바라며 아프간 국민들이 안정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도 유엔 무대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 라이시 대통령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6월에 취임한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이날 유엔 본부를 직접 찾지 않고 화상 연설로 대신했는데요. 미국의 철군과 관련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난 게 아니라 쫓겨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또 이 탈레반 지도부에 권고도 했는데요. 모든 종족을 아우르는 포용적인 정부를 수립하지 않으면 아프간의 안보는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당사국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대표도 회의장에 있었습니까? 네, 굴람 이삭자이 유엔 주재 아프간 대사가 이날 참석해서 각국 정상들의 연설을 청취했습니다. 이삭자이 대사는 지난 7월에 아프간이 전 아프간 정부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유엔 주재 아프간 대사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의 현 탈레반 정부가 이 이삭자이 대사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탈레반 정부는 지난 20일에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이삭자이 대사가 더 이상 아프간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하일 샤힌 탈레반 대변인을 대사로 임명했고 유엔 총회 일반 토론 마지막 날인 27일에 아프간의 대표로 참석하길 원한다고 적었습니다. 자, 유엔은 탈레반의 요구에 어떤 반응입니까? 네, 유엔은 이 탈레반 측의 이 서한과 또 이삭자이 대사가 지난 15일에 자신이 여전히 아프간 대표라고 밝힌 서한을 산하 신임장 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9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신임장 위원회는 각국 대표의 신임장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곳입니다. 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탈레반이 인정한 대표가 바로 다음 주 일반 토론에 참석할 수 있는 겁니까? 이론상은 그렇지만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유엔 총회 주변에서는 신임장 위원회가 10월 전에 열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탈레반 대표가 오는 27일 마지막 일반 토론에 연설자로 나설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유엔 총회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일반 토론 첫날 연설자였군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일 화상 연설을 통해서 기후변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중국의 정책과 또 외교 방향을 홍보했습니다. 네, 1년 넘게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특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첫 출현한 것으로 지목되면서 중국은 전 세계 비판과 질타를 받았습니다. 특히 초기에 사실을 은폐해서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웠다는 지적도 함께 대두됐는데요.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코로나 문제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인 조작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기원설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 이런 뜻인가요? 시진핑 주석은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에서는 미국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중국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또 세계보건기구 조사 결과 중국의 코로나 기원과 관련이 없다는 게 밝혀졌다면서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미국의 연구시설들도 조사해야 한다고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유엔 총회에서 기후변화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도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까? 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은 앞으로 외국에서 새로운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저탄소 에너지 개발을 더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네, 중국이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2030년을 기점으로 중국은 탄소 배출량을 계속 줄여서 2060년에는 탄소 배출을 0으로 하는 이른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중국이 내놓은 목표치기도 합니다. 네. 자, 시진핑 주석의 연설 가운데 주목할 만한 내용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시 주석은 중국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괴롭히지 않을 것이고 또 왕으로 군림하지도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세계 평화의 건설자로서 상호 존중과 상생의 협력 관계를 추구한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을 직접 거론한 건 아니지만 미국을 겨냥했다는 관측입니다. 네, 미국하고 중국은 관계가 계속 껄끄러운 상태죠?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양국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후에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나 군 관련 간첩 행위 의혹, 코로나 바이러스, 남중국해 문제, 타이완, 홍콩, 신장 인권 상황 등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골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불편한 관계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시진핑 주석 앞서서 연설을 한 거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총회 관례에 따라서 브라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연단에 섰는데요. 취임 후 첫 유엔 연설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기후 문제, 테러 위협 등 국제사회의 도전에 맞서서 협력과 단합,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 중국을 따로 거명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약소국을 지배하려는 강대국들의 악의적인 시도에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힘으로써 치열하게 경쟁하고 동맹과 우방을 위해 일어설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내용도 잠깐 짚어볼까요?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1일 연설이 임기 중 마지막으로 유엔 총회에서 한 연설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남북한의 3자 또는 미국과 남북한, 중국의 4자 간 종전선언을 제안하면서 이 종전선언으로 한반도가 불가역적인 진전과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국제 현안과 관련한 주요 발언도 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라는 유엔 헌장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서 함께 협력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한국은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2050년까지 저탄소 국가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관리 가운데 이 아바나 증후군 증세를 보인 사람들이 또 나왔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달 초에 윌리엄 벌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인도를 방문했는데요.
이때 동행했던 CIA 요원 한 명이 아바나 증후군 증세를 보였다고 미국 CNN, 뉴욕타임스, 영국 가디언 등이 자체 소식통을 인용해서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네, 그 요원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네, CNN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구체적인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또 해당 요원의 신상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CIA 대변인은 언론사에 보낸 보도문에서 CIA 규정상 특정 사건이나 요원들의 신상을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아바나 증후군. 종종 뉴스에 나오는 말인데요. 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아바나 증후군은 지난 2016년에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이상한 소리에 시달리다가 원인 불명의 뇌 손상이나 청력 손실을 겪은 걸로 드러나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이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심각한 현기증이라든지 메스꺼움, 두통 등을 경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 쿠바 수도 아바나를 따서 이 증상에 아바나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 원인이나 배후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 미국은 쿠바 정부가 고주파 공격을 한 걸로 보고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감축하는 등 대응 조처를 취했는데요. 하지만 쿠바는 이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또 러시아를 배후로 지목하는 미국의 전현직 정보 요원들도 있는데요. 러시아 역시 배후설을 부인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사건의 배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아바나 증후군을 겪은 미국인이 얼마나 됩니까? 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쿠바, 러시아, 독일, 베트남, 호주 등지에서 미국 외교관들과 그 가족 등 약 200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번스 CIA 국장이 최근에 이 아바나 증후군의 배후를 밝히기 위해서 특별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하더군요. 네, 지난 7월에 번스 국장이 아바나 증후군 배후를 규명할 책임자로 고위급 CIA 요원 한 명을 지명했는데요. 이 요원이 과거에 9.12 테러를 감행한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을 추적한 경력의 소유자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번스 국장은 아바나 증후군이 의도적인 행위에 의한 걸로 보고 있고요. 러시아 소행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미국 부통령도 이 아바나 증후군 관련해서 언론의 조명을 받은 적이 있었죠? 네, 지난달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동남아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싱가포르 방문을 마치고 다음 순방국인 베트남으로 가려다가 갑자기 이례적인 건강 관련 문제로 출발이 3시간 정도 지연됐던 일이 있습니다. 네, 그때 그 이례적인 건강 관련 문제라는 게 아바나 증후군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그건 아닌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 아바나 증후군을 설명할 때 종종 건강 관련 이례적 사건 등의 표현을 쓰곤 합니다. 이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 아바나 증후군을 보인 게 아니냐는 추측과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 해리스 부통령이 아바나 증후군을 겪은 건 아니었죠? 네, 맞습니다. 당시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 가운데서 이 아바나 증후군 의심 증상을 호소한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미국 대사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출발하기 전에 즉각 이 같은 사실을 부통령 측에 보고했고요. 순방팀이 점검차 출발을 지연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에서 국내 테러 위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미 정보 당국자들이 의회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미 연방 하원이 올해 말까지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국가부채 한도는 내년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폭염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국내 테러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군요.
네, 단순한 증가 수준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미 당국자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21일 미 상원 국토안보 정부위원회 청문회 참석한 정보 당국자들이 증언한 내용인데요. 현재 정보기관들과 법집행기관들은 인종적인 적대감이나 반정부적인 성향을 가진 국내 테러리스트들이 가하는 위협에 맞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청문회에 누가 나왔고 또 뭐라고 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우선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출석했는데요. 국내 테러 건수는 분명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이들 국내 테러리스트를 막는 것은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있어 FBI의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 국내 테러가 그냥 는 게 아니라 폭발적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얼마가 는 겁니까? 예, 레이 국장은 지난 16개월에서 18개월 동안 국내 테러 조사 건수가 1000건에서 270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년 전부터 국내 테러를 다루는 인력을 2배 이상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우려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라면서요? 예, 올해 초부터 국내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경고가 있었고요. 지난 6월 백악관과 법무부는 국내 테러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을 발표하고 백인 우월주의 민병 조직을 비롯한 극단주의 세력의 위협이 사회 곳곳에서 증가하는 데 맞서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테러가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한 가지 요인은 지난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라고 레이 국장은 밝혔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극우 단체 회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인증을 받기 위해 의회로 난입해 5명이 숨지고 600명 이상 기소된 사건인데요. 레이 국장은 이 의회 난입 사태는 정부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미국 국내 테러 증가에 의해서 또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네, 국가에 대한 불만이나 외국 테러 집단의 영향이 동기가 된 단독 범행자의 활동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은 인터넷상에서 주로 활동하다 보니 추적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레 국장은 집단 테러범들이 아닌 단독 범행자들은 혼자서 움직이고 일단 급진화되면 빠르게 실행에 옮기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들은 또 때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무기를 이용해 소프트 타겟, 즉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테러를 일으키며 또 범행 간의 연결점도 별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가 많아졌다는 거죠. 혹시 주로 어떤 곳에서 범행이 발생하는지 내용도 나와 있습니까? 예, 대도시가 주요 목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이 국장은 지난 몇 년간 뉴욕과 라스베이거스 등 몇몇 대도시에서 테러 공격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 국내 테러 위협이 이렇게 증가를 했다니까요. 해외 테러 위협은 또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슬람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나 알카에다 같은 국제 테러 조직의 위협은 다소 줄었습니다. 국가 대테러 센터의 크리스틴 에비자이드 국장은 청문회에서 20년 전 알카에다가 항공기를 납치해 테러를 일으켰던 9.12 테러 당시와 비교해 이들 국제 테러 단체 위협은 덜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비자이드 국장은 지난 몇 년간 계속된 대테러 압박이 이 알카에다 조직을 저하시키긴 했지만 연계 조직들은 여전히 개인을 활용해 미국을 공격할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 외에 미국에 가해지는 테러 위협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보 당국자들은 이란과 중국 등의 해외 테러 위협도 경고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이 가장 큰 상황으로 레이 국장은 FBI가 평균 12시간마다 중국을 상대로 한 방첩 수사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문회에 참석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 중국은 지적재산 절도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로 가보겠습니다. 미 하원에서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됐다고요? 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 하원이 오는 12월 3일까지 연방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부채 상한선 설정을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21일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반대 211로 통과됐는데요. 의원들의 소속 정당에 따라서 그대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이 부채 한도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도 많고 염려도 많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자, 미국은 연방 부채 상한선을 법률로 정합니다. 이 현재 약 22조 달러인데요. 이 한도를 초과하면 미국 정부는 민간에서든 기관에서든 더 이상 돈을 빌릴 수가 없는데요. 자, 미 의회는 지난 2019년 22조 달러의 부채 한도 적용을 2년 유예했고요. 이게 만료되는 시점이 지난 7월 31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가 추가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의 현금과 재무부의 특별조치로 재원을 조달해 왔는데요. 앞서 의회 예산국 CBO는 정부가 보유한 현찰이 가을이면 바닥이 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의 국채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28조 7,8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채 한도를 초과한 상황인데요. 만약 별도의 조처가 없으면 미국 정부는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자, 디폴트가 되면 정부가 빌린 돈을 갚을 수가 없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채권 신규 발행이 불가능하고 세수에만 의지를 해야 됩니다. 앞서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국가 부도의 위협을 언급하며 의회의 한도 조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부채 한도 협상이 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공화당은 더 이상 부채 한도를 올려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두 차례 부채 한도 증액을 했다며 공화당이 정권에 따라 태도를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이 현재 국가 부도 말고도요, 연방 정부가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지하는 거죠. 셧다운 사태도 직면해 있다는데요. 예, 10월 1일을 기점으로 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데요. 셧다운을 막을 수 있는 임시 자금 지원 승인도 9월 30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 정부 지출 법안과 정부 부채 한도를 합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 21일에 하원에서 이게 통과를 한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상원으로 가야 될 텐데 상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네, 미치 메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부채 한도를 28조 4천억 달러로 상향하는 법안을 가로막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이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50석씩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반대하면 이 법안 통과에 필요한 이 60석을 확보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일까요? 네, 공화당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민주당이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서 처리할 걸로 전망됩니다. 예산 조정 절차는 의회 입법 절차 중 하나로 특정 예산안에만 이 의결 정족수의 단순 과반만을 충족을 해도 법안을 통과시키는 걸 말합니다. 네. 상원에서도 정부 지출 법안과 또 정부 부채 한도를 합쳐서 처리를 하게 될까요? 자, 공화당은 법안에서 부채 한도 연장이 빠지면 셧다운을 막을 수 있는 정부 임시 지출 법안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후 맥코넬 대표는 부채 한도가 빠진 12월 3일까지 정부에 자금을 대는 법안을 상원에 발의했습니다. 네. 부채 한도 상향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아주 팽팽하군요. 맞습니다. 이 스티븐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펠로시 의장이 가져온 법안이 하원은 통과했지만 법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반면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미국이 최근 지게된 빚은 코로나 긴급 경기 부양안을 포함해서 대부분 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지출 계획과 관련이 있다며 공화당의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처에 큰 공을 들이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 노동자를 비롯한 미국인들을 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20일 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이 가운데서도 특히 폭염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부와 보건호생부, 환경보호청 등의 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기후위기라고 하면 그동안 뭐 허리케인, 홍수, 산불 이런 대형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언급이 됐고 또 직면을 했는데 폭염은 이에 비해서 좀 예상 바뀌네요. 네, 그러실 겁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에서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폭염은 허리케인이나 산불과 같이 직접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극적인 피해로 인식되진 않지만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중대하고 실제적인 위협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다 메카시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은 이런 특성으로 이 폭염을 침묵의 살인자로 명명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집계된 그 폭염에 의한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노동부가 이날 백악관 발표에 맞춰서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2019년 이래 폭염으로 인한 질병으로 4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또 최소 2,400명가량의 노동자들이 폭염으로 인해서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었습니다. 네. 폭염으로 인한 사상 피해 외에 다른 부분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노동부는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을 인용해서 생산성 문제와도 이 폭염이 직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관은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년 1,0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예측을 했는데요. 자, 그리고 배기가스 배출이 지속한다는 가정하에 이는 2030년까지 2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피해 사례가 이 노동자를 중심으로 집계가 됐는데 노동자들 가운데서도 그러면 특히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노동 분야가 있습니까? 네, 백악관은 농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폭염에 의한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외에도 창고나 공장, 식당 내 주방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 역시 열에 취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이날 발표된 대책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내용 짚어볼까요? 네, 이 노동부 직업안정위생관리국은 이날 이 실내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 환경에 직접 개입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화씨 80도, 그러니까 섭씨 26.6도가 넘어가는 날에는 관리들이 직업 환경을 검사하게 됩니다. 이 직업안정위생관리국, 영어로 OSH라고 하는데요. OSH는 또 옥외 및 실내 작업 환경에서 열병 예방에 대한 이 사전 규제 도입안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이것이 전국의 작업장에서 노동자 보호를 보조하기 위한 연방 열 표준의 중요한 단계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연방 관부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수 기자였습니다. 중국 차량 공유 업체인 디디 추싱이 지난 6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됐습니다. 디디 추싱은 당시 미국 주식 예탁 증서 3억 1,680만 주를 발행하고 공모가를 14달러로 책정하면서 기업 공개 IPO를 통해 약 44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시사상식 ABC 오늘은 기업 공개 IPO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업 공개 IPO는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기업이 처음으로 일반인들에게 주식을 공개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As General Motors marked its official return as a publicly traded company. IPO에는 기존 주식을 매각하거나 자본금을 늘려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런 IPO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장기적이며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은 재무구조 개선이나 설비 투자 확대, 연구개발, 마케팅 강화, 그리고 신규 사업 추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성장을 가속화하고 안정적인 시장 기반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IPO는 지배구조 개편, 기업 구조 조정, 경영권 승계 등 기업이 처한 상황에 대응할 다양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IPO는 기업이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탈 같은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사전 투자를 받은 경우 IPO를 통해 기관 투자자들 지분을 청산함으로써 경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But with plans to raise an initial $5 billion from its first IPO, analysts say the company is 하지만 이런 IPO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IPO를 하면 기업 경영과는 상관없이 투기 세력에 의해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IPO 이후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주식을 매집한 세력이 회사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있습니다. 또 IPO를 하고 나면 외부 세력의 적대적 인수 합병 시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부 세력이 주식을 대대적으로 사들여 회사 의사와 상관없이 인수 합병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IPO를 하면 기업이 경영의 일거수일투족을 시장으로부터 감시받아야 합니다. 만일 각종 경영 정보를 규정에 맞게 제때 발표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금이 필요 없는 경우 IPO에 나서지 않는 기업도 있습니다. It's the biggest technology IPO since Facebook. And if all goes as planned, Twitter could sell as many as 80 million shares. 전 세계에서 IPO를 통한 자금 조달 규모는 지난 2001년 940억 달러에서 2019년 19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대 IPO 시장이던 미국은 2006년 이후부터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국제 IPO 시장에서 미국의 비중은 건수로는 15%, 자금 조달 규모로는 25%를 차지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홍콩을 포함한 중국 내 IPO 건수는 총 354건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으며 모집 금액은 73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IPO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성 언론인 대담이 이어집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해를 넘겨 장기화하면서 독서 인구가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매주 수많은 책이 쏟아져 나오는 미국에서는 읽을 책을 고를 때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과 비평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권위를 인정받는 기준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책임자를 초대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의 도서 담당 에디터 파멜라 폴 기자인데요. 지금 바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Yes, I'm Pamela Paul. I'm the editor of the New York Times Book Review, and I oversee books coverage at the Times. I also host the Book Review podcast, and I'm an author of a number of books. 네, 저는 파멜라 폴입니다. 뉴욕타임스 일요판에 나가는 도서 섹션 제작과 편집을 책임지고 있는 에디터인데요. 평일 신문에도 도서 관련 기사거리가 있으면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관한 모든 기사가 저를 거쳐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뉴욕타임스가 운영하는 도서평론 팟캐스트도 진행합니다. 직접 책을 낸 적도 몇 번 있고요. 미국에선 흔히 유명한 책을 꼽을 때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뉴욕타임스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모든 걸 책임지고 관장하시는 겁니까? I'm in charge of everything related to books, from distribution to manufacture to retail. And I'm in charge of... 네, 도서 평론을 쓰거나 출판 문화산업 전반에 관한 뉴스가 있으면 저와 저희 팀 소속 기자 3명, 총 4사람이 책임지고 독자들에게 전해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뉴욕타임스 지면에 반영된 내용이 도서 판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새로 나온 책들은 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베스트셀러 목록은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 뉴스룸 전체와 사업국이 관여합니다. 왜냐하면 목록 선정에 관한 공정성, 효율성, 그리고 비밀 유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폴 기자가 좋은 책을 고르는 기준은 뭔가요? Am I fulfilled? Am I challenged by? Do I feel like I share? 읽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책, 그게 좋은 책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가치가 담겨 있고 흥미로운 정보가 있다면 도전을 주게 되죠. 실용 서적뿐만 아니라 소설 같은 문학 작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의 존재 가치는 감동인데 이 감동은 도전의 다른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읽고 난 뒤에는 행동 양식이 바뀌거나 세계관이 달라지거나 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 동안 이 일을 해오셨습니까?
I've been at the Times for actually 10 years now. I started off as the children's books editor. 뉴욕타임스 기자가 된 지는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전에는 시사주간지 타임을 비롯한 매체에서 10여 년 동안 일했는데요. 뉴욕타임스 합류 이후 어린이 서적 담당 기자를 하다가 2013년에 도서평론 에디터가 됐고 2017년에 책에 관한 모든 기사를 책임지는 지금의 위치로 승진했습니다. 그럼 20여 년 전에 언론에 입문하신 계기는 뭔가요? I always wanted to be a writer, honestly, and I started off working in media mostly on the business side. So I began my career. 언제나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브라운 대학교에서 언론학을 전공했는데 졸업 후 외국 생활하다가 언론계에 입문한 뒤에 텔레비전 방송에 뉴스 다큐멘터리 원고를 썼어요. 처음엔 경제 분야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에 있는 세계적인 경제 매체 이코노미스트 소속으로 기사를 썼었는데요. 얼마 안 가서 경제에 관한 흥미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숫자 노름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경제 보도의 중요성을 낮춰보는 건 아닙니다. 저와 안 맞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전문 분야를 바꾸신 거군요. 책을 전문 분야로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Well, right now I specialize in books, but for me, that isn't really a specialization. For me, that's really one of the broadest things you can cover as a journalist because books are about all subjects, right? Books are about history, biography, foreign policy, science, economics, political theory. 전문 분야라기보단 기자로서 다룰 수 있는 가장 넓은 분야를 이 자리에서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에 담긴 소재와 주제는 무궁무진하니까요. 역사, 인물, 외교정책, 경제, 정치 이런 모든 게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관한 기사를 쓰는 기자는 그것들을 다 꿰뚫고 있어야 하는 거죠. 언론인으로서 책을 담당하는 사람은 진정한 만물 박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다방면의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까지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좋았던 일은 뭔가요? You know, I have to say, I think coming to the New York Times was probably a highlight of my career because I grew up in a New York Times family. 뉴욕타임스 기자가 됐던 때가 20여 년 경력의 하이라이트라고 말씀드려야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뉴욕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뉴욕타임스 가족의 일원으로 자랐거든요. 저희 집은 모든 뉴스를 뉴욕타임스에 의존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부터 그 신문을 읽으면서 컸고요. 거기에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해 보였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말하자면 어릴 때 읽으면서 꿈을 키웠던 신문에 직접 기사를 쓰게 된 그때가 바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꿈꾸던 신문사에서 도서 섹션을 책임지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여성이라서 겪은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I actually have never felt in any way in the media industry like being a woman was a disadvantage. I think actually 사실 저는 언론계에서 20년 넘게 활동하는 동안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도서 분야에서는 여성이라는 성별이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섬세하게 행간을 읽어내고 차분하게 분석하는 일들을 해야 하니까요. 또 여성들은 남성보다 잘 듣고 공감 능력이 강하고 호기심이 많다고 생각해요. 기자직에 적합한 성향이죠. 물론 제 경우를 일반화하진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처한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만의 경험에 비춰서 여성들이 겪는 불이익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언론 자유 얘기를 해보죠.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It's very hard for me to assign a number to something, but I think, it depends on how you define press freedom. I think 한마디로 점수를 매기긴 좀 어렵습니다. 언론 자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넓은 범위에서 보면 미국에서는 언론 자유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들여다보면 사정이 좀 달라지는데요. 최근 경기 침체 여파로 경영에 압박을 겪는 매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권력이 탄압하는 요인은 없지만 경제적인 요소 때문에 언론 자유가 도전받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는 뭡니까? 10년 뒤엔 어떤 모습일 거라고 기대하세요?
I've learned really never to plan too much because I think that, my own career path has been really unpredictable. I graduated. 글쎄요,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걸 일찌감치 깨달았어요. 살다 보면 예측하지 않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요. 언론 생활 초창기에 태국과 홍콩에서 한동안 살았습니다. 제가 아시아에 가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었거든요. 앞으로도 예측 못한 일들이 벌어질 텐데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행동하려고 해요. 하나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즐기고 있나, 다른 하나는 내가 좋은 가치를 대중에게 나누고 있나,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에 따른 판단을 신뢰하고 행동하다 보면 10년 뒤에 더 발전한 언론인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I would say that it's important to look at these issues globally because there are so many disparities from 세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모두 편차가 심해요. 발전된 나라들은 아주 상황이 좋은 반면에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심각할 정도로 안 좋습니다. 안 좋은 나라들의 상황을 개선하도록 그곳에 계신 분들도 노력하고 외부에서도 돕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파멜라 폴, 뉴욕타임즈 도서 에디터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발음도 비슷하고 의미도 유사한 assure, insure 그리고 insure이 어떻게 각각 다른지 아십니까? insure, I-N-S-U-R-E, insure는 보호하다, 보험 들다. assure, A-S-S-U-R-E, 장담하다, 확언하다. insure, E-N-S-U-R-E, 보장하다 이런 뜻인데요. 오늘 강좌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I thought we could talk about insure, insure, and assure. Those are commonly confused words. They're confusing words. It's simple to learn the difference. I assure you. I don't get it. Well, I was trying to remove any doubt or anxiety you might be feeling right now through encouragement. Did it work? Not really. But that's what assure means. It's something you do to help create certainty in others. I thought we could talk about insure, insure, and assure. 저는 insure, I-N-S-U-R-E, insure, E-N-S-U-R-E, 그리고 assure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Those are commonly confused words. 그 단어들은 흔히 혼동되는 어휘들이죠. They're confusing words. 그것들은 헷갈리는 단어들이죠. It's simple to learn the difference. I assure you. 그 차이를 배우는 건 간단합니다. 제가 당신께 장담합니다. I don't get it.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Well, I was trying to remove any doubt or anxiety you might be feeling right now through encouragement. Did it work? 저는 격려를 통해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을지 모를 의심이나 불안을 없애주려던 거예요. 효과가 있었나요? Not really. 아니, 별로요. But that's what assure means. It's something you do to help create certainty in others. 하지만 그게 assure이 뜻하는 바예요. 다른 사람에게 확신이 들도록 돕는 거죠. Listen, I can ensure that you'll learn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hree words today. 들어보세요. 저는 당신이 오늘 이 세 단어들의 차이점을 배울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어요. Don't worry. To ensure is to make sure something happens, to guarantee it.
ensure, 무언가 일어날 것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보장하는 거죠. When I said I could ensure you would learn something, I meant that I could guarantee you would learn something. 당신이 무언가 배울 것을 제가 ensure 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땐 당신이 무언가 배울 것을 보장할 수 있었다는 뜻인 거죠. So basically, you're assuring me by saying you'll ensure that I learn the difference?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그 차이점을 배울 것을 보장한다고 말함으로써 제게 장담하시는 건가요? What about insure? insure는 어떤가요? That's an easy one. Most commonly, insure means to provide financial protection to a person, place, or thing. 그건 쉬운 거예요. 대개 insure, insure는 재정적 보호를 사람이나 장소, 사물에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You need to insure your car before you can drive it. 차를 운전하기 전에 보험부터 들어야 합니다. I don't want to insure my car, but the law says I have to. 나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 싫지만 법이 꼭 해야만 한답니다. Everyday English, BO의 매일 영어. 오늘은 insure, 보호하다, 보험 들다, assure, 장담하다, 확언하다, insure, E-N-S-U-R-E, 보장하다, 이 세 단어의 차이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